YTN 라디오 생생경제 YTN 라디오 생생경제 YTN 라디오 생생경제 YTN 라디오 생생경제 YTN 라디오 생생경제. 네, 2402님이 김장섭 작가님은 자녀에게 부동산을 물려주시겠어요? 주식을 물려주시겠어요? 그 주식이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이제 아주 일부 지역이 될 테고요. 뭐 서울에 이제 아주 요지에 괜찮은 그런 쪽에서 주거용, 상가는 아니고. 주거용, 상가는 아니고. 이제 더 이상 그럼 상가용으로 부동산 투자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까?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상가는 이제 굉장히 많이 트렌드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압구정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지금 이제 뭐 경리단길도 이제 완전히 조금 많이 그 기울어졌고. 그러니까 지역이, 그러니까 트렌드한 지역이 계속 바뀐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그러면서 한번 바뀌면 그 다음에 다시는 회복을 못 해요. 그렇지.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진짜. 그러니까 상가를 단타로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또 세금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좀 골치가 아프겠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 이제 상가 같은 경우도 지금은 SNS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맞아요. 사람들이 이제 그 이태원 같은 데도 거의 벼 있거든요. 네. 오히려 대로변이 많이 벼 있어요. 그러니까 입지가 별 영향을 안 끼치는 거죠. 그렇죠. SNS 등을 통해서 입소문 나면 어디든 가니까. 아니 진짜 제가 봐도 요즘 뭐 동네, 그러니까 어느 동네를 특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골목길들 약간 트렌드한 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거리 뭐 예를 들어 홍대나 강남역 상권보다 그 골목들을 요즘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가는 트렌드더라고요. 보니까. 일단은 청년들이 돈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선진국이 되면 그 예전에 이제 그 인건비가 낮을 때는 그 공장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선진국이 되면 최저임금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이 노동에 대한 이제 규약 같은 것들 굉장히 세지기 때문에 네. 함부로 이제 사람들을 이제 취직을 못 시켜요. 그래서 지금 바뀌는 게 공채에서 수시 채용으로 바뀝니다. 그렇죠. 공채는 이제 1000명을 무조건 뽑아야 돼요. 근데 수시 채용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아예 사람을 안 뽑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경력직 위주로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청년 실업이 굉장히 많아지죠. 근데 그러면 이제 주머니에 돈이 없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SNS는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머니에 돈이 없고 연애도 잘 안 하는데 만약에 연애를 한다. 네. 그러면 이제 아껴서 연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뭐 애인이랑 파스타를 먹으러 간다라고 하면 전에는 이제 대로변에 있는 데를 그냥 들어갔다면 지금은 SNS를 잘 하니까 더 저렴한 곳으로. 그렇죠. 저렴하면서 인테리어가 좋고 그리고 맛도 있는데 그런 데를 이제 그 뭐 망고 뭐 하여튼 그런 플레이트나 이런 네. 것들을 찾아가지고 그 이제 보고선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그 30대들이 말이죠. 요즘 뭐 패닉 바잉이라고 해가지고 네. 온갖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을 끌어모아서 아파트 사는데 또 집중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딱 우리 세대입니다. 예. 우리 얘기였군요. 예. 지금 직방에서 그 어플리케이션 이용자 1982명을 대상으로 이 조사를 했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주택 매수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30대가 72.9%로 제일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집을 사겠다. 영혼까지 끌어서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일단 실수요자들 특히 아이도 이제 앞으로 낳아야 되고 안정적인 생활이 필요한 30대들은 영혼을 끌어모아서라도 집을 사는 게 이득입니까? 뭐 딱히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그 노멀하게만 보면 그 부동산에도 이제 때가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많이 주식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오르게 되면 그때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요. 예. 부동산도 많이 오르게 되면 관심을 갖고. 근데 이제 그때가 제일 비쌀 때라는 거죠. 예. 맞아요. 그렇게. 저희 아내가 엊그저께 삼성 S전자, 네. S전자 어떻게 사는 거야라고 물어봐서 그만해야 되나? 동네 아줌마들이 주식 얘기할 때면 그러니까 그만할 저희 때라고 하니까. 물어봐서 그런 생각도 하긴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30대들이 이렇게 다들 부동산에 관심 갖는 건 정말 끝물이다. 어떻게 보면. 아니, 그렇게 생각을 하진 않고요. 예, 끝물이다가 아니라 거기에는 이제 거기에 노릴 만한 것들이 있긴 하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그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부동산에 이제 분양해서 당첨이 되면 싸게 살 수는 있어요. 제도를 차라리 이용하는 게 낫겠네요. 근데 그거 청약으로 쉽지 않아요. 당첨되는 게 그 69점 이상 나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그게 그 전에는 그 가점제하고 이제 추첨제가 있는데 추첨제 50%, 가점제 50%였는데 네. 지금 이제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전부 100% 가점제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가점제는 69점 정도가 되는데 네. 그러면 이제 거의 불가능해요. 예, 일반 청년들 같은 경우. 그래서 결혼 생활을 10년 유지하고 부양 가족이 4명인가요? 예. 자녀 2명에 아내분까지 해서 그걸 한 15년 정도 유지해야 그러니까 결국 한 50대 초반에
청약까지는 69점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건 정말 힘든 겁니다, 그거는. 네. 그래서 이제 특별 분양 같은 것들이 있어요. 특별 공급. 예. 그래서 뭐 거기에 이제 그 약간 틈새로 노릴 수 있는 게 그 특별 공급은 그 청약을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따로 뽑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대학 입시에서 따로 뽑듯이. 그래서 수시처럼. 네, 수시처럼.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되게 조금 뽑는데 그게 이제 그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 일생에 한 번 할 수 있고요. 예. 일생에 네. 한 번의 기회가 네, 있군요.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싸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 분양가가 뭐 한 4천이다 그러면 한 2천 정도에 2천 정확한 가격은 아닙니다. 근데 네네. 굉장히 싸게 만약에 당첨만 되면 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신혼부부 특별 공급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이제 하게 되면 그 의미가 있는 일이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그런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좀 때를 기다리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이 지금은 때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정부에서는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내놓겠다고 했잖아요. 실수요자들이 잘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아파트를.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아파트를 산다 하더라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가장 이제 초호황기입니다. 부동산에서 보면. 그렇군요. 네, 왜 그러냐면, 네. 그, 1953년도에 이제 전쟁이 끝났죠. 예, 그 다음에 1955년서부터 63년생까지가 이제 베이비붐 세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다음에 2년 후서부터 이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난 거죠. 근데 가장 많이 난 사람들이 1971년생이에요. 107만 명 정도가 태어났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 나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1955년생 같은 경우가 한 65세에서 66세 이 정도고 그다음에 71년생 같은 경우는 한 50대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 50대 초반이죠.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집을 파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집이 가장 모자르는 시기가 현재예요. 그리고 그렇구나. 이제 에코세대라고 해가지고 1983년생까지 가는데 거기에 그 한 30년간이 이제 2,500만 명 정도 돼요. 5천만 중에서.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이제 뭐 4인 가구를 만약에 이룬다 해가지고 있으면 지금 뭐 수도권에 분양을 다 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집이 모자르는 상태가 되는데 10년 정도가 지나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냐.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60대에서 70대로 가면서 1인 가구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서부터는 오히려 공급이 어디에 몰려 있어야 되냐면 서울 쪽으로 가야 돼요. 네. 왜냐하면 직장 갖고 직장들도 일하고. 직장인데 직장들은 일단은 뭐 그 이쪽에 있어야 되고 서울 쪽에 그러니까 있어야 되고 노인들은 이제 서울 쪽으로 많이 가게 됩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서울에 있는 병원도 게 있고. 인프라가 병원도 있고, 좋으니까. 예, 그러니까 인프라도 좋고 그다음에 그 지하철 공짜가 굉장히 커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 네. 커요. 그래서 이제 지하철 공짜를 할 수 있으면 내가 이제 소득이 없어도 노인 택배 같은 거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어디 이제 그 놀러 간다. 그러면 뭐 어디 그 지하철이 돼 있는 뭐 온천이라든가 이런 데를 그냥 갔다가 왔다가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 서울에 있는 지하철 그 근처에 살아야지 그런 것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일이죠. 진짜로 저 어르신들한테 한번 여쭤보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지방으로 내려가셔서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뭐 전원주택 짓고 텃밭 기르시고 막 이러시면서 살기를 바라는 분들이 꽤 계시나요? 근데 요즘 여쭤보면 말이죠. 절대 안 내려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맞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예. 지금 오이이호님도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 해주신 거예요. 첫 번째가 인구 감소 관점에서 서울 부동산을 전망하신다면 했는데 지금 이제 인구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제 나이가 됐을 때 앞으로 20년 후에는 서울 부동산이 어떻게 될까요? 서울 부동산에 사람들이 더 많이 올릴 거예요. 더 많이 아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더 우리가 이제 나이를 또 먹어가면 우리도 서울에서 살려고 하니까 오히려 지방에는 빈집이 더 많아진다라는 말씀 그렇죠. 받아들여야 그래서 이제 뭐 부동산을 만약에 뭐 그 상속을 준다라고 하면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네.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그 아파트에 뭐 이제 살고 있다. 근데 부모님이 거기에 이제 특히나 뭐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 살고 있다면 만약에 물려준다고 했을 때 받을까라는 거예요. 그렇죠. 절대 안 받는다라는 제 친구도 되게 짜증내더라고요. 부모님이 펜션 하나 물려준다고 했다고. 오히려. 엄청 짜증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저기까지 같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빚까지 같이 오다 보니까 그거를 유지하려면 이제 빚을 같이 갚아야 되는데 팔리지도 않고 임대도 안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게 오르지도 않고 그냥 그 빚이죠. 그럼 작가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지방에 부동산 갖고 계신 분들은 빨리 그냥 처분하시는 게 낫겠네요. 지금 오히려 이제 정책 때문에 지방 부동산도 오를 수 있어요. 세종시도 막 오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제 거시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고.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는 핵심 요지는 올라갈 수 있긴 한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나중에 그 뭐 대도시라든가 이런 쪽이 발달을 하게 되면 그 지방의 2, 3선 도시는 굉장히 집값이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그러니까 일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아직 우리나라는 이제 가본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하고 그 인구 구조가 비슷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는 뭐 걱정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인구 구조가 이제 몽골 텐트형이라고 해가지고 20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히스패닉이나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이 넘어와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20대, 30대가 굉장히 튼튼한데 한국은 그 일본처럼 역피라미드 구조가 그렇죠. 이제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일본처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도쿄 도심이 옛날에 버블 경제 때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한 80%가 빠졌었는데 지금 다 회복했습니다. 그거보다 더 올라갔어요. 그래요. 근데 오히려 오사카, 뭐 제2의 도시,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지바라든가 뭐 그런 데는 지금 아직도 그 버블 경제 때 떨어졌던 게 회복을 못 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 3분의 1 가격에서 4분의 1 가격에서 아직도 이제 버티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네. 도쿄의 그 중심지의 가격은 올랐군요. 그렇죠. 네. 회복도 되고 오르기도 하고 네, 그런데 몰랐어요, 나머지 오히려. 도시들은 굉장히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그러니까 이제 크네요. 뭐 대구나 아니면 뭐 부산이나 이런 데도 뭐 더 오를 게 아니냐 그러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서울에 네. 더 집중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이세요. 자, 이분이 또 두 번째로는 남북 통일 이 관점에선 서울 부동산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마 통일 이후의 시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통일 같은 경우는 그 수도권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수도권이나 이제 뭐 거기도 이제 서울이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통일이 되면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개성공단 같은 데가 이제 더 많이 생기고 북쪽에 공단이 더 많이 생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공장이 생기지 않을 거라. 그런 네. 말씀이십니까? 그 공장이 절대 안 생기죠. 그럼 뭐가 예. 생깁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통일이 됐다. 네. 그러면 이제 그 휴전선으로 막아놓고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정권이 계속해서 지배를 하면서 그 인건비 자체를 굉장히 낮게 유지를 하면 되겠지만 그거는 이제 통일이 됐을 때는 그렇게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국이라든가 베트남 같은 경우는 나라가 이제 공산화 됐다가 이제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면서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임금을 갖고선 10만 원, 20만 원을 갖고 어떻게 보면 이제 노동이 아주 싼 노동을 갖고 이제 공장을 돌릴 수가 있는데 네. 우리는 이제 어디를 봐야 되냐면 동독하고 서독 통일을 봐야 돼요. 네. 왜냐하면 동독에 있는 사람들이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됐냐? 한 500만 정도가 넘어왔습니다. 서독으로. 왜 넘어왔냐면 인건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도 보면 만약에 휴전선으로 막아놨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아니 거기서 한 달 동안 일하는 게 한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현재는 개성공단이 12만 원 정도를 받거든요. 근데 넘어오기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서울의 인구가 더 밀집해지고 그렇죠. 그러다 네. 보면 서울 부동산 더 올라간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시군요. 결국에 그냥 아파트 가격을 떨어뜨리려면 일자리를 진짜 어디 세종으로 옮겨야 되는 그런 수도 이전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게 참 어렵네요. 자, 네. 그럼요. 그 이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논의하고 머리 싸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9218님이 오늘 신축 빌라 계약하려고 하는데 경기도 광주고요. 직장은 판교예요. 거리도 괜찮고 집도 너무 마음에 드는데 조금 무리해서 사는 거라 고민이 돼요. 작가님 의견 좀 주세요. 이렇게 보내셨네요. 뭐 이렇게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제 거주하고 투자는 이제 분리를 해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거주를 하는 데는 자기가 직장 가까운 데 제일 좋습니다. 거기서 이제 뭐 전세를 살건 월세를 살건 이게 제일 좋고 그다음에 그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오를 때를 사야 됩니다. 근데 이 서울 부동산이 오를 만한 이유는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청년들도 다 여기 있고 그다음에 대기업 본사들도 있기 때문에 출퇴근을 하는 데 있어서 서울 부동산이 좋고 그리고 이 서울 부동산에는 그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 4년제 대학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여건들 자체가. 그래서 이게 이제 메가로폴리스 쪽으로 더 많이 몰려서 1000만 이상 되는 도시들이 더 커지는 게 이제 현재 현상인데 코로나 때문에 좀 바뀔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현상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서울로 몰리면서 서울에 있는 집값은 더 올라가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서울에 있는 집값뿐이 아니라 뭐 뉴욕이나 시애틀이나 아니면 도쿄나 어떤 도시들인지 다 그렇게 변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그 거주를 위해서 이제 내가 살 집은 하나 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갔다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이제 60대 이제 중반에 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하고 그 다음에 한 20년 후 정도 되면 또 이 71년생들이 은퇴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디를 갈 것이냐. 또 다시 서울로 다시 간다라는 거죠. 서울로. 네. 그러면은 이 나머지 이제 집들은 이제 지방 부동산이 굉장히 어려운 게 이게 세 가지 딜레마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건설 회사는 계속해서 지어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3기 그렇죠. 신도시까지 짓는데 더 많이 짓습니다. 네. 왜냐하면 안 지으면 망하니까. 두 번째는 이제 월세나 전세 입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옆에 이제 4,000세대, 5,000세대가 계속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인터뷰를 한번 해보면 부동산 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물어보면 네, 저 여기 옆에 4,000세대가 생기는데 거기로 나 이사 간다. 똑같은 월세나 똑같은 전세인데 새 내가 집으로 거기, 가죠. 네, 거기 안 갈 이유가 없다. 그래서 걔네들도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정치인들인데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 도시가 왜 이렇게 노인들이 많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좀만 있으면. 그러면 이 노인들이 많은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젊은이들이 없는데 젊은이들이 없는 이유는 여기에 상가도 별로 없고 오래된 아파트나 이런 것들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새 집 이거를 짓는 거를 계속해서 허용을 해줘요. 그러면서 이제 공급은 늘어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네. 계속해서. 근데 제일 손해 보는 게 이제 집주인들이죠. 지방에 있는 집주인. 저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현금의 유동성이 이렇게 많이 풀린 와중에, 그러니까 미국의 사람들은 나스닥이나 뭐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가 주식이 지속적으로 오르기 때문이고 한국에서 유동성이 풀리는데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들어간 이유는 부동산이 지속적으로 그렇죠. 오르기 때문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서울 부동산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셨는데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사야 됩니까? 그러면 투자를? 진짜? 예,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게 투자를? 맞는 겁니까? 앞으로 이렇게 계속 오를 가능성이 많다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투자의 관점에서요. 네. 그 제가 아까 이제 때가 있다고 얘기를 한 거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동산은 이제 2번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네. 예, 97년도 IMF하고 그다음에 그 2008년도 금융위기하고. 그래서 이제 10년에 한 번씩 오는 기회들이 있어요. 네. 예. 근데 요번에 이제 2020년에 한 번 왔습니다. 코로나였죠. 예. 예. 근데 그때 미국에서는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빨리 위기가 넘어간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뭐 이런 위기였다면 어떤 그 위기의 주체가 있거든요. 네. 2008년도 금융위기 같은 경우도 이제 은행이 주체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렇게 뭐 지금은 2조 9천억 달러를 이제 퍼부었는데 그렇게 퍼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행들의 은행이 이제 탐욕 잘못했으니까. 탐욕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동의를 못했죠. 사람들이. 동의를 못하면 계속해서 이번에는 주가가 이제 할 떨어지는 수 거죠.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요번에 위기를 넘어가긴 했는데 네. 지금도 굉장히 많이 돈을 풀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값이 더 많이 올라가고 네. 그 다음에 이 위기를 이제 지나갔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이제 미국의 신용등급 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꾸만 터져요. 그러면서 언젠가는 버블이 한번 꺼지는데 그것도 한 5년에서 10년 내에는 한번 온다라는 거죠. 오게 되면 그때는 강남에 있는 부동산들도 반토막씩 납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IMF 때나 대공황 때 집값이 꺾였던 것처럼. 그러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나 뭐 이럴 때도 굉장히 많이 꺾이니까 네, 네. 이제 오히려 그때 사시는 게 지금보다는 약간의 기회를 한번 좀 후위를 도모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고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 대비를 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주식 1탄으로 함께 했고요. 2탄은 부동산으로 함께 했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또 개인적으로 방송을 하시죠? 예. 네, 우리 소장님의 그 의견이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창에 그냥 이름 쓰면 됩니까? 네, 조던 김장섭이라고 검색하시면 황현희 치면 안 되죠? 제 이름 치면은 뭐 개그만 나와요. 예, 예. 네. 조던 김장섭 치시면 또 우리 소장님의 의견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JD 연구소. JD 부자연구소. JD 부자연구소를 네. 치시면 됩니다. 현희 씨 고맙고요. 아닙니다. 저는 오늘 또 너무 이렇게 뭔가 지식을 이렇게 배울 수 있는 분과 같이 방송을 한다는 게 아니라 저는 오늘 또 과외를 받고 가는 기분이어서 그러게요. 항상 즐겁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인사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소장님? 예, 뭐 제가 그 라디오에 나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경험도 없고 이제 두도 없이 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두 번째 출연이신데 그 두 번째가 다 저희랑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네. 어떻게 오늘 방송이 잘 됐나 모르겠네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예. 저를 이해시키셨으면 굉장히 잘 된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청취자분들 저희 유튜브에 또 저희가 이것도 따로 올려요. 궁금하신 분들 한 번 더 돌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주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월요일부터 일주일간 휴가를 얻었답니다. 즐겁게 휴가 잘 갔다 오고요. 안전수칙 지켜서 건강하게 코로나 시대에 좋은 휴가 보내고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